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프린스 심용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박이 한국사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네, 단박이 한국사 바람이 약간 이제 사그라들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약간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네. 게시판을 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악플에 상처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다 다른 제품이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약간 단박이 한국사를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뭐 구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다 보고 계셔요 이미. 이제 표정을 보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언제나 이렇게 제 편으로서 네, 딱 신경 써주는데 저기 편가르기 좋지 않아 이거. 김프로는 막 사든지 말든지 뭐 우리 식군 됐고 뭐 약간 이런 배드캅 국합 전형 모르시나요? 저희 다리 아래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발로 수신하고 있어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튄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의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코너 속 코너. 그렇지. 왕릉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은 뭔가 광고해 주실 거 없으신가요? 아, 그렇죠. 네. 블랙하우스 나가신다면서요. 그거는 광고 사항은 아니고.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프린스 영환 심께서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로 추정됩니다. 네. SBS 블랙하우스에 패널로 나가십니다. 예. 네. 그거는 그 광고예요? 시청률이 프린스 영환심 출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질 때 거기도 존재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청소가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 별로. 뭐 어쨌든 많이 봐주시고, 뭐 거기 가서도 많이 달아주세요. 개헌 이슈 때문에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써서 최근에 개헌 갖고 나오는데 패널들이 되게 빵빵해요. 일단 전우용 선생님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분량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들도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헌법 얘기로 김프로쇼 이 역사 시간에 했잖아요. 한 발 앞선 기획. 네. 역시 우리야. 네. 이거 뭐지? 느닷없는 깔때기. 그러니까 한 발 앞선 기획. 맞잖아. 네. 뭔가 맥락과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헌법의 상상력이란 책도 이제 드디어 시즌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구매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아니 혹시 헌법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헌법 관련 책들은 나오면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다른 책들은 되게 어려운 책들이 많고 쉽게 써져 있는 책들은 헌법 얘기가 아닌 경우가 많고 뭐 이런데 진짜로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잘 써져. 이게 책을 만든 출판사가 조금 아쉬워서 편집과 종이 질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두 개 빼고는 정말로 저자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헌법의 상상력과 단박의 한국사 그 두 개는 집안에 늘 비치해 두어야 되는 가정 상비약 같은 겁니다. 없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방송 열심히 하고 싶어지네.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막. 자, 광고는 하실 만한 게 또 어떤 게 광고는 있나요? 이게 이제 오늘 다룰 주제가 제가 이제 세계유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화재, 문화유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 얘기가 이제 제안이 돼서 갑자기 나와서 이제 오늘 주제를 하게 됐고 4월 14일 날 토요일 날인데 경복궁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자고. 제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게 정말 재능 기부. 왜냐면 답사를 돈을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이거는 그냥 재능 기부 차원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모시고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뭐 ANA 문화연구소 뭐 경복궁학교라고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심준용 소장이라고 누가 저보고 형제냐고 그러는데 저는 외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촌? 아니요. 오며 가며 만난 사이인데 하여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문화재 최근에 젊은 연구가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둘이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입장료 정도 되고 같이 가는 건데 처음으로 4월 14일 날 토요일 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냥 입장료 3,000원만 내고 와서 경복궁과 세종 뭐 해서 저는 이제 경복궁 안에 있었던 세종대왕과 역사 이야기를 하고 그 소장님은 이 경복궁 건축의 변천사 같은 것들 그거 알고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월 1회 정도 이제 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이어서 그냥 좀 작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강의를 듣고 답사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는 건가요? 같이 가면서. 그래서 또 이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귀에다 끼고 다니는 거.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나긋나긋. 제가 제일 민망한 게 저한테 답사시키면 이제 한 40명 앞에 되게 모아놓고 여러분 뭐 이렇게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귀에다 끼고 들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까지 다 누가 후원해줬어요. 야. 요거는 재밌고 의미도 있네요. 그래요. 4월 14일이면 토요일이죠. 네, 그거 잘 되면 5월 달에는
강화도나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렇게 해서 월에 한 신청은 번씩. 어디다가 합니까? 그 페이스북에 심심입문기행이라고 이름 좋은데 심심인문기행. 둘 다 심심해가지고요. 네. 그거로 검색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되는 형태로 40명밖에 없으면 금방 찰 수도 있을 30명, 겠네요. 30명. 30명. 심용환 심준용의 입문기행이라고 치면 이름을 다 써야 되는군요. 그러네요. 심심만 치니까 안 나오네요. 예, 심용환 심준용의 입문기행이라고 페이스북 안에 페이지라고 하나요? 예, 요거 회원 가입하고 신청하면 되고요. 꾸준히 하고 싶어서 왜냐면 팟캐스트 듣는 거나 책으로 읽는 거랑 좀 다르게 현장 가서 보면 그러겠네요. 느끼는 바도 다르고 좀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 마련해 봤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경복궁에를 각 잡고 들어가 본 게 각 잡고 초등학교 때 가서 한번 돌아본 것 같고 대학교 때 외국인 친구 누가 있어가지고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데리고 돌아다니느라고 한번 들어가 본 적 있고 그리고는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본 적은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문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해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왕릉이잖아요. 네. 난 솔직히 세계유산 중에 제일 관심 없는 게 왕릉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그 태릉이나 동구릉 같은 거 학교에서 소풍을 소풍을 많이 가면 가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거기 이렇게 쭉 돌아보고 나오니까 그치. 그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 둥그런 무덤 앞에 사진 찍고 그치. 예,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문화를 누릴 수도 있고 거기서 갖고 있는 가치 같은 거에 대한 재미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제가 이제 서브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나 하려고 네. 진행 중입니다. 아 봄날 토요일 날 한번 둘러보면 너무 좋겠다. 네. 아 누구랑 가지? 몇 명의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 중에 누구랑 가야 되나 이게 생각을. 그게 중요해요 또. 예. 예, 그분들은 별로 생각은 없는데 예, 그분들 중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4월 14일 날 네. 뭐 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가지고 또 우리 프린스 씨도 직접 보시고 네. 나긋나긋한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네 그럼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왕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네. 사실 왕릉을 주제로 채택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한 모함을 받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이 모함을. 다음 주는 뭘 할까요? 일단 모함으로 2주 깔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옵션을 몇 개 주셨어요. 여론을 저렇게 장악해 기자들이. 우린 속으면 안 돼. 네, 예. 옵션을 몇 개 주셔가지고 네. 그 중에 왕릉이 들어있길래 야 이거 왕릉은 정말 생전 생각해보지도 않은 주제여가지고 네. 야 왕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왕릉 하시죠라고 했더니 마치 제가 시켰다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방금 본인이 얘기했잖아. 왕릉 하시죠라고. 원래 포인트는 세계유산. 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로마도, 크로아티아도 전 세계에 있는 세계유산의 어떤 그런 문화적 유산에 대한 관심사 중에 우리나라도 세계유산으로 현재 10몇 개가 등록이 돼 있고 네. 또 세계유산 잠정 목록이라고 세계유산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잠정 목록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원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용산기지 개방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서울시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역사의 현장성에 대한 관심이었고 네. 근데 이제 세계유산을 원래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니까 김 선생이 그거 재미있게 하면 좋겠네요라고 바람을 낸 상태에서 이런 게 있는데 하면 저는 그냥 카톡에다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거 몇 개를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왕릉 하시죠. 아니 그래서 난 굉장히 하고 싶으신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하고 싶으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길래 뭐 하여튼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사과를 안 해. 이게 사과할 일이야? 너무하다 진짜. 네가 하자고 했던 거에 대해서 거부했던 거는 사과를 해야지. 이거 이게- 오늘 들어보고 방송을 안 들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카톡까지 다 찾았습니다. 다 올려가지고 끝까지 자기 말한 적 자 없다고 이렇게 해서 하죠. 오늘 방송을 들었는데 야 정말 못 들어주겠다. 그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 방송이 좋은데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여태까지 들어간 노력하고 결국엔 욕 들어먹는 거는 말한 사람인데. 야. 야 진짜 헤드는 너무하다 진짜. 여러분 한국 언론인의 실상이 저래요. 김 선생 시계 풀었습니다. 네, 이제 얼마나 지금 자 언론을 그만뒀다고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왕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솔직히 저도 초등학교 때 반에서 소풍 가느라고 왕릉 가본 거 말고는 사실 왕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지리상 가까우니까 경주 뭐 이렇게 가끔씩 놀러 가면 그렇죠. 그때 이제 능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간 거 말고는 전혀 뭐 왕릉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고향이 공주인데 공주에 문영왕릉이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몰라요. 그리고 뭐 관심 가져봤자 뭐 선정릉
그 선능력 뒤에 선능. 선정능이 아, 있잖아요. 오늘 한 시간 어떻게 했대요? 거기가 데이트하기 좋거든. 아. 네, 뭐 그런 정도로만 관심 있지 뭐.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왕릉에 대해서 무지한 저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네. 오늘도 이제 열연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무슨 매주 무지예요, 매주 무지. 컨셉이야? 모르는 게 편하더라고. 네, 저희의 사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야, 알고 보면 재밌다는 거? 왜냐면 유럽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이렇게 로마 때 이렇게 제국이 엄청 뜰 때 만든 것들이고 돌로 만든 거기 때문에 돌로 만든 거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고 규모가 크고 하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좀 고딩 양식이 뭐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보면 훨씬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워낙 소풍 때 트라우마 때문에 세계유산 중에 제일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냥 조선시대 때 왕릉에 대한 얘기를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 왕릉은 총 42기가 있습니다. 전국에요? 네. 어. 그리고 북한에는 2개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건 대부분 다 서울 근처에 있어요. 조금 정확히 말하면 한양 근처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신 무덤이니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질 않아요. 42기가 있고 이건 200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뭘 배우냐면 왕릉이라고 하기 약간 애매한데 남현군 도굴 사건이라고 전혀 모르는 분위기죠. 그렇죠. 야. 이게 뭐냐면 전 제목만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제목은 이건 진짜 시험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네. 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독일에서 그치, 그치, 왔던 상인.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네요. 척화 사상이 뭔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아닌가? 묻어가려고 하고 묻어가면 이게 경노한 흥선대원군이 저 양놈들을 쫓아내어라라고 말씀하시던. 틀리진 않았는데 이거 뭔가 약간 이상한데 이거 그 남현군 묘를 도구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도구를 못했던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도굴이 안 돼요. 남연군 묘하고 별도로 이제 조선의 왕릉들이 총 42기인데 겉에 이제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고 그 밑에다가 정육면체 석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두께가 이제 회벽이 한 1m씩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예 다이너마이트나 포크레인 같은 체계적인 구책 작업을 하지 않고는 이게 실제로 도굴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난 500년간 왕릉이 도굴된 사례는 없어요. 도굴된 사례가 없어요. 무식한 서양 것들이 그 흙만 파면 나올 줄 알고 팠다가 끝난 거군요. 그죠. 네. 네. 어찌됐건 그렇게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그냥 석실이었어요. 육각형의 석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육면체였는데 이게 세조 이후부터는 회격 구조라고 그냥 이렇게 네모 판으로 막아놓는 건데 벌써부터 약간 재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매우 흥미있어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정육면체의 석실로 딱 만들어 놓는 건 황실의 무덤. 그러니까 황제의 무덤인 거고 회격 구조라고 조금 다른 구조인데 그 회격 구조로 만드는 건 제후국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세조 때부터 바뀌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중국 문화를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가 이제 자생적 사대주의가 강화되는 어떤 흐름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격 구조는 그냥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에다가 이제 회를 이렇게 부어 굽는 구조인데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고요. 이거 이렇게 아니 왜냐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음성 하긴. 매체의 한계가 있어서 그냥 흐름 자체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아지고 유교 문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격을 낮추는 왜냐면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찌됐건 황제국의 관제를 다 썼는데 조선 시대는 제후국을 표방하니까 무덤까지도 그렇게 바꿔가는 모습들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석실하고 회격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근데 어찌됐건 도굴된 게 없고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 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그냥 무덤 하나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뭘 얘기하고 혼자 자료를 찾아보다 큰 충격을 빠졌는데 일단은 사람이 죽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든지 왕비가 이제 그다음에 승하하게 되는데 왕과 왕비가 승하해서 왕릉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얼마 걸린 줄 아세요? 돌아가셨을 때부터 왕릉이 완성될 때까지. 찍어봅시다. 자, 찍어보자. 2년. 완벽하게 찍는 구조다. 이게 뭐가 2년. 뭐가 근거를 3년. 아니 3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드는데 3년 걸리고 3년상을 또 하면 왕은 국가 운영 못하죠. 아니, 완성되고 났을 때가 이제 3년이 완성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만들어지나요? 너무 길게 잡아서 제가 되게 좀 당황했고요. 아니 이렇게 던지는데 그럼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좋아, 다시 찍어. 6개월. 6개월. 맞았어요. 맞았어요. 무슨 눈치밥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한 5에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죽은 것부터 장례식하고 그 다음 왕 이렇게 다시 왕이 되는 거 선포식하고 무덤 만들고 옮기고 하는 전체 작업이 5에서 7개월 정도 걸리고 70단계.
오, 70단계. 와. 예법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법. 그냥 우리는 그냥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 뭐 존댓말 써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조선은 예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야. 왕의 죽음의 단계를 다 체계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덤 만드는 거 한 15,000명 정도 인원이 소요가 또 다 되고 15,000명이요? 그때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네요. 그러니까 인부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참여하고 제사 진행하고 이런 거 다 해서 한 15,000명 정도가 야. 참여하게 되고 제일 힘든 거는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앞에 이렇게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네모난 판 있잖아요. 네, 돌판. 네.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제사상인 줄 알고 그렇죠. 제수 음식들 올려놓고선 막걸리 올려놓고 뭐 하잖아요. 그게 혼유석이라는 돌인데 혼유석. 예, 왕릉으로 본다라면 그 왕이 영혼이 나와서 노는 곳이에요. 아, 거기서? 예, 그리고 그냥 보통 공동묘지는 거기에서 귀신이 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다 영적 존재가 나와서 논의는 공간이기 때문에 놀기엔 너무 조그만 거 아닙니까? 의자. 앉아 계시는 거지. 아니, 아이고. 음식도 좀 있으면 어때? 어? 음식을 깔고 앉을 순 없잖아. 그래? 응. 그러니까 아무튼 예법상 이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무식한 말을 조선의 예를 모르는 아주 실제로는 거기는 그 혼유석. 어쨌건 그쵸 혼이 논이는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음식을 놓는 건 안 돼요. 아, 뭘 올리면 안 되는군요. 그 밑에다가 아. 그 밑에 놓는 건데 이제 옛날 그 문화가 다 사라지고 나고 돌판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이제 그냥 제수 음식을 놓는 구조로 바뀐 거죠. 아. 혼유석인데 그거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왕릉 만들 적에 왜냐면 그 돌이 크고 그 당시 왕릉의 그 혼유석은 가로 3m 세로 2m 아주 양질해. 그거 구하기도 힘들고 힘들겠네. 옮기기도 힘들고. 어. 그리고 옮기는 거 누구한테 시켰는 줄 아세요? 승려들한테. 승려들. 왜냐면 이제 부정타면 안 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숭유 억불 정책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는 불교는 억압당하는 존재이니까 가장 천한 것들. 네, 상징적이군요. 예, 예. 아. 그래서 한 5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짜증 나는 거죠 이제. 혼유석. 혼유석. 예, 그게 이제 평균 500명 정도 동원됐고 지금 갖고 있는 왕릉의 구조는 다 세종대왕 때 다 완성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뭐 하다 보면 다 세종대왕이에요. 아. 결국은 우리나라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세종대왕 때, 저것도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세종이 만들어놓은 구조가 너무나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야, 훌륭하신 분이셔서 조만간 영화도 나옵니다. 송강호 씨가 지금 송강호 아저씨가 또 세종으로 네. 지금 작업 중이세요. 그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최수종 씨가 그 무슨 나라 건국을 혼자 다 하셨는데 저기 사도세자 할 때도 그 영조 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야. 송강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해 보면. 세종이라 그래. 모든 김프로가 만든 영화예요? 아니요. 그럼 얼마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뭐야. 난... 지금 작업 중이어가지고 아마 올해 개봉하나요? 뭐 그럴 거예요. 세종대왕 네, 이야기로. 세종대왕 이야기로 아.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여튼 다 얘기하기 너무 복잡해서 그러는데 70단계라고 하니까 일단 돌아가시면 승하 하셨다고 하죠. 그러면 승하하신 부분에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습이라고 합니다. 습이 뭐냐면 시신에다가 9겹의 옷을 입힙니다. 기존에 있던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닦은 이제 옷을 입혀요. 그리고 합이라고 해서 입 안에다가 쌀을 넣고 이빨에다가 진주를 물린답니다. 야. 근데 이제 한 5에서 7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신이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시신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다 감싸요. 근데 그 얼음을 감싸는 작업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빙이라고 합니다. 설빙. 재밌지? 팥빙수집 아니었어? 야, 그 설빙 사장님을 알고 만들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 저도 보면서 이게 다 너무 복잡하니까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중에 좀 재미있고 네. 눈에 띄는 거 갖고 왔는데 근데 시신을 얼음으로 감싸는 행위를 설빙.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설빙 가면 김프로 씨 들은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야 설빙 뭔지 알아? 레벨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네. 네. 설빙. 남들은 그냥 그 미숫가루 맛있게 먹을 때 우리 유래가 이제 있는 이름이네. 네. 내가 거기가 그 유래를 따랐는지 모르겠고 설빙은 거기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소렴이라고 19겹의 옷을 또 입히고 이불로 또 감싸고 9겹 입었잖아요. 거기 19겹 뭘 또요? 그걸 벗기고 또 다시 그러니까 그 예법에 따라서 그다음 한복 후 다시. 네. 그다음 또 대렴이라는 과정으로 가면 90겹의 옷을 입히고 제궁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그 예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는 상상을 상상을 초월하네. 국주 오례라고 그중 하나가 흉내인데 그 흉내가 이제 왕의 죽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겹의 옷을 입히고 제궁으로 모심인데 난 또 제궁이 뭔가 했거든요. 제궁이 뭐냐면 관을 얘기해요. 관. 네.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가 왕 되자마자 그 자기 무덤 만들잖아요.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제궁은 국장시 사용하는 관인데 보통 왕이 되면 그때부터 일단 만들어 놓는데요. 야.
그래서 여분으로 한두 개 정도 더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 이제 그 관을 좀 볼 수는 있는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 쓴 다음에 해마다 오치를 계속 한대요. 그 나무 위에다가. 그래서 이제 몇십 년을 관리하다가 영조 같은 경우는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년 내내 관리하는 거야. 튼튼하겠네. 아유, 올해도 칠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릉으로 모셔지게 되는데 요게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왕릉의 위치 선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왜냐면 이제 가서 자주 이제 배알을 해야 되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왕이 다녀오기 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일단 명당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지여야 돼요. 이 땅은 좋아야 돼. 네. 근데 뭐가 있냐면 주변 시설물하고 좀 격리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죽은 왕이지만 그 왕이 영원히 머무는 독자적인 공간이어야 되니까 땅은 명당인데 주변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왕릉이 막 옆에 다 개발이 돼가지고 옆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거기를 들어가면 왕릉이 있어야 되는. 진짜 명당이네 그러면. 진짜 명당이 되죠. 그래서 눈에 잘 띄면 안 되는데 바람은 또 잘 들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왕릉에 가서 우리처럼 초등학교 때 가서 그냥 줄 서서 두루룩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건 우리가 일단 떼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고 두 번째 우리가 어리니까 뭔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동굴릉 같은 데 가서 좀 주변 지세를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왕릉의 위치가 어떤 걸 사실은 새롭게 느낄 수 있죠. 바람이 잘 들고 볕은 잘 드는데 눈에 띄지 않으면서 길지니 그건 천상 좋은 땅인 거죠. 그러겠네. 네. 그런데 집 짓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구릉 같은 경우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동구릉이 동쪽에 있는 9개의 릉이 모여져 있는 데인데 되게 신기한 게 하늘에서 항공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9개가 있는데 다 없는 것처럼 다 따로 있어요. 아주 그 지역 길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풍수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마음 적적하고 좋은 풍광을 누리고 싶으면 거기 가서 날씨 좋은 날 바람 잘 부는 날 거기 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평온해질 수밖에 없는. 조금 재수 좀 이제 혼유 속에서 떠노는 이제 어떤 뛰노는 왕의 영혼을 구경할 수도 있고. 제가 석관동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릉이 있어요. 의릉으로 자주 산책을 갔거든요. 들어가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그냥 문 열고 거기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완전 다른 세계 같아. 거기 안에서 한 30분 앉아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조선의 직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인의 건축물은 눈에 제일 띄는 데다가 높고 화려하게 짓는 거 이게 약간 또 서양의 건축술이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왕릉의 건축술은 눈에 띄지 않고 하지만 좋은 데다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왕릉에 가서 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도 왕릉들이 왕왕 있잖아요. 뭐 선릉 같은데. 네, 선정릉 있고 저 좋아하는 의릉이 있고 서울은 좀 멀죠. 네, 서울은 좀 멀고 근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양에서 안 먼 곳이기 때문에 왕릉이 생각보다 안 멀고 소풍으로 가면 정말 아닌 거고.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가서 그 삶의 여유를 누리기엔 진짜 좋은. 데이터이 그렇게 좋아. 네. 그러니까 동양의 건축, 한국의 건축의 핵심의 특징이 뭐냐면 위세가 아니라 자연 속의 건인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경복궁 가서는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작년 어디 답사 갔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그 서양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 자체에 압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중일의 건축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건축이라는 건 그 건축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들어가서 서 있는 나의 감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가면 저도 이제 답사 데려가 놓고 처음 느꼈던 건데 가면 같이 오신 분들이 계속 물어봐요. 요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근데 냉지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축을 쓸 적에 아 여기는 배관이 스테인레스야 뭐야?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뭐 그런 걸 안 물어보고 그냥 편하면 되는 건데 특히 조선의 건축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을 건축으로 통해서 위치만 지어 놓는 거고 중요한 건 거기 머무르면서 느끼는 내 감정, 내 마음 이게 핵심이거든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감정이네 그게. 수준이 높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왕릉은 하물며 이건 왕의 어떤 죽음을 모신 공간이니까 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느낄 적에 가서 여기 뭐 좀 멋있는 거 없어? 왜 이렇게 초라해? 혹은 뭐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뭐 요거는 뭐고 요거 그러면 또 전문가들 나와서 이거는 뭐고 옛날에 불을 바치던 곳이 이렇게 막 들으면 막 재밌게 듣는데 그거는 사실은 조선인들이 누렸던 공간에 대한 이해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초라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중국 건축도 청나라 시대 건축은 정말 그냥 사이즈로 죽여버리거든요. 그쵸. 모든 것이. 자금성 하나 이렇게 통과하는데 1시간 막 걸리고. 천안문에서 자금성 끝까지 가려면은 정말 다리 아파 죽어요. 그치. 근데 경복궁은 일단 안 더워서 그렇잖아. 죽고. 6월 말에 갔다가 중간에 기절할 뻔했어요. 아, 너무 더워 진짜. 자금성 뒤에 보면 웬만한 동네 뒷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경산공원이라고. 그래서 저건 무슨 산이야 했더니 자금성 만들고 남은 흑으로 쌓은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식의 위세 있는 건축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한옥이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한옥의 구조가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 명청대 혹은 에도로 들어오면서 건축술이 계속 개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선 중기 이래 안 발전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옥 기술은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좀 이렇게 뒤떨어진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방송 촬영 가서 윤현준 교수님 그 알쓸신잡 나왔던 그분하고 둘이 얘기할 적에 그분도 자기도 안티 한옥이라고 그러니까 한옥의 장점이 있지만 한옥의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저랑 이제 둘이 막 짝짝꿍 맞아서 막 짱이야 말하면서 서로 치켜 세워주면서 막 근데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전통하면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만 느끼는 건데 근데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 건축이나 중국 건축하고 사실 비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어떤 우리만의 미학 공간의 미학은 있다라는 거 그런 거죠. 미학과 철학은 훌륭하지만 만들어진 건축술의 어떤 보수성이나 바뀌지 않은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런 거 참 잘해. 단박에 한국사를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 진짜. 지금 숟가락 너무 잘 얹어 이름만 하려다가 역시 김 선생밖에 없어요. 네. 구조 원래 되게 복잡한데 다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일단 혼유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제발 그 위에다 음식 놓지 말고 또 이제 거기 가서 올라가서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의미가 있는 데니까 어찌됐건 하는 거고 금천교라고 원래 이렇게 왕릉 앞에 들어가면 다리가 작게 하나 있어요. 혹은 다리 표시 정도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뭐냐면 능력과 속세를 구분하는 상징적 다리예요.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동네고 그 다리를 넘어 들어가면 여기는 신성한 공간 혹은 영적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홍살문이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빨간 문. 홍살문 그것도 이제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보면서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나무야 뭐 아니 다 똑같아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구나. 근데 들어가니까 여긴 영원히 논이는 곳이고 바람과 햇빛이 따뜻한데 여기 길지네. 이렇게 느끼면 이제 이 사실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었던 신성한 공간에 대한 뭐 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풍요로운 거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저도 답사 갔었을 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막 요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저 몰라요. 막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거를 좀 누리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가면 좀 이렇게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김 선생님처럼 기분이 좋아. 막 분위기가 좋아. 이거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이유는 몰라. 그 원래는 황제릉이나 그러면 사자상, 석사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사자가 아니라 석호나 석양. 그러니까 이제 양 같은 것들, 염소 같은 모양을 해놓은 건데 이게 다 송나라 때의 제도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했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제후국이기 때문에 사자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군요, 사자는.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성종 때는 거꾸로 이제 왕만 양하고 염소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왕릉에만 또 있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작은 약간 사대나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독특한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 갔는데 우리 집 선산에 갔는데 막 석호나 석양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그냥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예법을 모르는 행동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것 좀 해보고 싶네. 그리고 장명등이라고 이렇게 돌로 만든 석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조선 전기 때는 이렇게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엔 다 그냥 장식용으로 된 거니까 괜히 거기다 촛불 갖다 놓고 키우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석등에다가 불 키우는 것들은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왕릉 같은 데는 사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데코레이션이겠네요. 망자를 위한. 그렇죠. 어차피 망자의 세계니까 망자들을 위해서 그 진시황릉이 가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돌이잖아요. 그 병마용 다 돌로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돌이 썩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 썩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나무나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좀 특징도 갖고 있고요. 제작의 특징들은 다 고려태조 왕건의 릉이 모델이래요.
오. 네, 그러니까 아직 고려사가 아직 많이 안 밝혀졌고 또 특히 지금 고려사의 주요 연구지가 다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다 태조의 릉,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릉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서 세종 때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고려와 조선의 연관관계도 깊은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중요한 게 남북관계가 좀 잘 풀려야지 우리가 좀 많이 가서 북한 지역에 있는 고려의 핵심 지역들을 많이 답사하면 아마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고려의 도읍이 개경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개성지방.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한양이랑 마찬가지로 많이 몰렸을 텐데 우리가 못 가서 보는 게 개성공단이 있었으면 갈 수 있었을라나? 그러니까 옛날에 아쉽네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학술 조사했던 적도 있었는데 대박이었던 게 가서 그냥 땅을 판 것도 아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편을 주워다 맞추니까 고려 때 도자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우리도 역사학자들이고 그쪽도 역사학자들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어색하잖아요. 막 남한 뭐 북한 이러다가 조금 시작되니까 서로 맞추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와보시라요.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맞춰끼면서 우와 하면서 무슨 월드컵 하듯이 그러니까 학술 연구를 통해서 남북이 또 하나가 되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고려 공동 연구 프로젝트 혹은 고구려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진짜 내가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어떤 역사를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뮤지컬 같은 데는 몇십억을 투자해도 학술 연구에는 몇 억을 투자를 안 해요. 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뮤지컬 그래 한 20억. 근데 관련 연구 2억 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근데 연구가 안 되면 더 좋은 뮤지컬 못 만들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 좀 그런 기조가 바뀔라나?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 위정자뿐만 아니라 상위 국장이나 장관 이런 분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약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자기 있을 때 가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뮤지컬 같은 데 돈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학술 연구는 몇 년 걸리니까 저거 나 퇴임한 다음에 결과 나오면 내가 뭐가 좋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근데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는 가야사라든지 몇 개 관심을 갖고 있는 5대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조의 건원릉은 제일 특이한 건 억새풀. 이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본인이 함경도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적에 봉분 위에다가 이렇게 무덤 위에다가 그 잔디가 아니라 나 옛날에 함경도 때 뛰놀 던 그때 억새풀을 심어다 달라 해서 억새풀이 꽂혀 있는 가장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서 제가 갔었는데 어떤 애가 막 아빠 저게 뭔데 이상해 하니까 넘어가 뭐 이런 식의 조금만 알아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넘어가. 그래서 반대로 경복궁이나 우리나라 4대 궁에 가면 잔디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잔디 원래 깔면 안 돼요. 왜냐면 잔디는 조선시대 때는 망자들을 위한 떼기 때문에 떼는 무덤에다 까는 거지 궁에다 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깔린 거냐면 다 일제시대 때 깐 거예요. 길을 억누른다. 근데 지금 이제 서양식의 잔디 문화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궁 안에 있는 잔디를 다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여튼 원래 연호는 그렇게 해서 갖고 오게 된 거기 때문에 원래 궁 안에 잔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잔디를 보고 되게 막 싱그러워 막 아침의 느낌 이거는 다 이렇게 옛날에 케빈이 13살 같은 그 왜요 아빠가 이렇게 두두두두 잔디 깎고 그런 거에서 나온 거지 조선에서는 잔디는 망자들의 떼를 덮이는 이런 용이지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식물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어찌됐건 우리 김프로는 또 여전히 리액션 담당으로 참 잘 받아줬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잔디를 쓰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담쟁이 덩굴이 막 그 아이비리그 어쩌고 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되게 유서 깊고 의미 있다고 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로 담쟁이는 죽음의 식물이라서 절대 건물에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었다고. 그렇죠. 네. 맞아. 생각나서 이게 나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이거 대놓고 비판해도 되나? 뭐 하세요 뭐. 제가 또 비판. 덕수궁 돌담길을 뭐 허물자고 그랬던가요? 네, 제가 또 비판의 아이콘이죠. 네.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욱해가지고 뭐. 왜냐면 그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이분이 또 책도 내셨어요. 그 서울을 걷다. 박영선 서울을 걷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선 아나운서 되게 좋아했었고 뭐 기자예요, 기자. 아무튼 방송인 박영선. 그래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뉴스 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조용히 있다가 막 기자들이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 싫어하거든. 그 싫어. 왜냐면 발끈하세요 또. 아나운서 출신이라 그러면 정동영 씨도 그러고
박영선 씨도 그러고.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은 다 아나운서 앵커 이렇게 아나운서도 생각하는데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들의 심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래 몰라 나도. 근데 이게 책을 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봤더니 사실 책의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로 서울에 대한 이해관계가 안 돼 있나. 왜냐면 실제로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같은 게 다 만들어져서 서울시 시민청 가면 서점이 있는데 거기 서점 한 개 전체가 다 서울시 관련 자료들만 가득 차 있고 서울의 역사 전체가 40권의 두꺼운 학술서로도 편찬이 돼 있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 내용은 정말 그냥 본인이 돌아다니거나 본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감상 수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덕수궁 다물 헐차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 기사 제일 처음 나왔었을 때도 바로 글도 쓰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없던 걸 다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부시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그게 문화재청 소속의 재산들이에요. 그거 다 부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부시면 얼마 전에도 동대문 방화 사건 미수 사건 있었잖아요. 남대문 이미 한번 날라갔고 그런 상황인데 CCTV 13대가 지키고 있어도 자기 분풀이로 동대문 가서 불태우려는 게 우리나라인데 지금 담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궁을 관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쪽 박영선 의원 멤버 팀에 누군가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유럽에 가면 저도 이제 그때 크로아티아 갔다 왔을 때 느끼지만 로마 시대 때 건축물을 지금도 사용하는 공간이 많아요. 근데 그건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온 거죠. 옛날 거에다가 또 덧칠하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왕실이나 궁은 또 국가의 어떤 왕의 공간이고 이런 것들인데 누가 거기다가 담을 헐고 뭐 담쟁이를 키우고 이거는 너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 발전 역사에도 안 맞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방식이나 우리나라 역사성에도 안 맞는 얘기를 갑자기 공약으로 밀어버리면 갑자기 걱정되는 거지. 이러다 정말 시장님 된 다음에 건물 부셔버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투표하시죠. 6월 14일 지방선거요. 느닷없는 깔때 이거는 갑자기 얘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냐면 예전에 서울역 역사 2층이 또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인데 그거를 역사학자들이 거기를 또 다 뽀개고 뭐 이렇게 그 옛날 구역사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뭐 푸드코트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대거 반대했었어요. 그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좌파 역사학자들의 모함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어떻게 해서 보존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학문적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은 갖고 있는 파워가 큰데 정치인들이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좀 문화재나 이런 역사 유산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서 가야지 무슨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뚫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놔. 싹 그냥. 그거는 정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굳이 편을 들면 그 청계천 개발 같은 경우 옛날에 영조 때 그때 준천이라고 그랬는데 준천 개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하는 거고 근데 그때도 되게 웃겼던 게 파니까 엄청 나왔잖아요. 엄청 나왔는데 그 개발 국장이 뭐 그런 항아리 하나 나왔다고 이 난리치냐고. 근데 그게 400년 된 항아리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 식의 개발 논리는 제가 뭐 특정 후보를 갑자기 공격하는 꼴이 돼서 이상하긴 하지만 공격은 해도 좋고요. 좀 이런 거는 좀 후보들께서 특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울시가 이게 중층 구조잖아요. 백제 때 거랑 조선 거하고 같이 껴 있으니까 함부로 뽀개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네. 서울이 그렇답니다. 뽀개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왜냐면 작가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뭔가 완결된 것 같은 느낌이 없어. 네, 그래, 맞아. 내가 부드럽게 하고 김 선생이 지르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렇죠. 거죠.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건 어차피 김프로 쇼니까. 날 기억 못해. 이거 무슨 관계야 도대체? 둘이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폭탄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릉. 네,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그 사도세자의 묘. 예, 쓴 영조의 묘지. 아까 이제 송강호 그 영화 나왔었는데, 야, 참, 아버지가 너무하더라. 그 사도세자 묘지를, 그러니까 묘지는 이제 그 묘의 어떤 연원이죠. 그 내용을 써놓은 건데, 영조가 쓴 글 중 일부를 제가 직접 옮겨왔어요. 읽어볼게요. 난잡하고 방종한 짓을 배웠더라. 그는 본래 풍족하고 희락한 집안 출신이나 마음을 통제치 못하더니 미치광이로 전락하였더라. 시충년의 혈통을 계승한 데서 대한 교시로 지금은 세 손이 있을 뿐이니 이는 진실로 나라를 위한 뜻이니라.
그러니까 영조가 직접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수은묘, 그러니까 이제 릉이 못 되고 묘가 됐는데 묘에다 쓴 묘지인데 그냥 대놓고 자기 아들한테 난잡하고 방종한 짓 미치광이를 전락했다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야. 그리고 대신에 지금 세손이 똘똘하니 나는 세손에게 뜻을 이기겠다. 정조잖아요. 정조죠. 네. 아 근데 너무 비정한 아버지 느낌 나지 않아요? 예. 왕릉마다 이게 얘기하면 다 왕릉이다 왕들 얘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왕릉의 묘지 보다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사실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보이지 않고 길지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서울에 가까운 데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신기한 게 왕릉과 국정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요? 맞아. 네. 의릉 옆에 국정원이잖아. 맞아요. 옛날 국정원이란 말이야. 맞아요. 이제 아무것도 몰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몰랐어. 풀어? 지금 그 건물이 한예종 국악원으로 쓰이고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밤에 지나가면 엄청 으스스해. 진짜 새로 지은 예종 건물은 괜찮은데 구 건물 그 국정원 건물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어우 씨. 맞아요. 서늘해. 그 석관동이 원래 국정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찾아봤더니 이게 괜찮아 이 동네가.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고 얘네가 지금 내곡동으로 옮겼잖아요. 네. 내곡동이 헐릉 근처예요. 헐릉이 누구냐 태종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국정원하고 그 이제 그 맞네. 컨셉이 맞네요. 컨셉이 맞는 거죠. 야, 재밌네. 요건 재밌죠? 재밌네요. 요건 몰랐네. 예. 아 이제 이렇게 떠들었는데 요거 하나 재밌던 거예요? 아니 다 재밌었는데 근데 요것도 재밌다는 거죠. 이거 재밌죠. 네. 왜냐면 결국 오늘 우리랑 뭐 관련 있는 게 재밌거든. 재밌는데 저도 왕릉 찾다가 이거 포인트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목적은 다른데 결국은 입지에 대한 욕망이 똑같은 거야. 그러네. 그래서 의릉과 헐릉이 석관동하고 내곡동이 결국은 이제 국정원의 선택 지역이었던 희한한 거죠. 아윤 저 같은 경우는 거기를 산책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주민이었으니까. 의릉은 낮에만 들어가고 밤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되면 산책을 하려면 석관동 한예종 신캠퍼스를 지나서 구캠퍼스를 지나면 외대가 나오고 경희대가 나오고 이렇게 코스예요. 쭉 걸어다니면 한 1시간 반이면 도는데 그 앞에가 진짜 으스스해요. 그 옛 국정원 건물 앞에가. 건물 모양도 약간 희한해요. 그 건물을 일부러 그렇게 짓잖아. 네. 창이 그 좁고 길어. 그래. 네. 뭔가 원원들이 돌아다닐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희한해요. 이거 한 두 번 더 하면 막 봤다 그러겠다. 그래서 일부러 국악원을 거기 넣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요? 예종에서 국악으로 계속 두들기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원혼을 달래고 누르는 거라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네. 이제 국악의 정서상 그런 것도 있으니까. 희한해요. 거기 밤에 지나가는데 국악원 학생들이 연습하잖아요. 막 쿵딱딱 가서 하이 하면은 느낌 묘해. 느낌 묘해. 네. 근데 오늘도 방송 우리 둘이 하고 있는 거야. 전 잘 청취하고 있어요. 그 느낌이 묘한 게 왜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옆으로 붙는다? 오빠 무서워 이러면서 야. 우리 지난주에 여성하지 않았나? 그럼요. 사랑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게 왕릉을 관리하는 사람. 요게 또 출세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뜻 얘기하는 게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건 조선시대 대학교 들어가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 시험, 장원급제 뭐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33명 뽑거든요. 한 번 떨어지면 사수예요. 이건 제가 그러네. 뻑하면 얘기해. 한 번 떨어지면 사수고 그리고 전국에서 33명 뽑아요. 근데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00만 명은 넘었고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이렇게 되고 하는데 거기서 33명을 뽑으니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33명 중에서 5등 안에 못 들면 우리가 사극 볼 때 대사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엘리트들 장난이 없구나. 그런 물론 이제 그런 고위 관료는 못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시험으로 출세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던 시대잖아요. 왕릉을 관리하는 사람을 능참봉이라 불렀대요. 능참봉. 능을 관리하는 참봉. 옛날 허참봉. 근데 참봉하면 약간 그 이방이랑 양대 그 가벼운 캐릭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종 구품이니까 제일 낮은 거죠. 엄청 낮은 건데 뭐가 좋냐면 인맥 쌓기 갑이에요. 왜냐면 많이 오잖아요. 왔다 갔다 많이 일단 하시니까. 왕이 오시고 관료들 오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인맥 쌓기 되게 좋고 능참봉이 되고 나면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쪽 관리하 홍릉하다가 태릉하다 이렇게 하면서 한 두세 개 정도 돌고 나면 대부분 지방관으로 임명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과거 시험 없이 출세하는 조선시대 때 아주 특별한 거기가 쪽문이었구나. 조선시대는. 일종의 야, 내가 조선에 태어났으면 능참봉이야.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과거 시험 왜 봐? 그 힘든 거. 그러니까 과거 시험으로 관료되는 건 너무 힘든 거고 물론 이제 과거 시험으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출세기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과거 시험을 안 보고 인맥으로 지방관까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거 아니면 그림을 진짜 잘 그리면 아. 김홍도가 정조가 너무 흡족해서 관직을 2번 했는데 술 좋아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술 마시고 하다가 또 이제 욕 먹고 잘리고 그 이제 좀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예. 그 정도 안 그리면 안 되죠. 예. 조선에 한 명. 능참먹은 괜찮아. 지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론고시 뭐하러 봐? 팟캐스트 하면 되지. 참 인생 쉽게 살려나. 이제 일찍 망하죠 이런 분들이 그렇죠. 네. 일찍 망해. 술 좋아하고 맨날 바람둥이고 이제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설릉 근처에 절이 하나 있죠. 봉은사. 봉은사가 있죠. 네. 지금 봉은사가 엄청 큰 절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할 정도의 위치가 됐고 그 평당 얼마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강남은 그냥 이제 한양에서 엄청 먼 데고 강을 넘어서니까 봉은사는 전혀 중요한 절이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었던 동네죠, 거기는. 아주 먼 시골이죠. 설릉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근데 봉은사가 뭐 하는 절이냐면 원찰의 원찰. 원찰이 뭐냐면 설릉을 관리하는 절이에요. 진짜. 보통 능 옆에 절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왕릉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네. 승려 억불 정책에 의해서 니들이 관리해라 야. 라고 하면서 승려 노동력을 강제로 왜냐면 국가에서 절의 개수를 제한하고 아무나 승려가 못되게 만들던 게 조선사회인데 그걸 뚫고 승려가 됐으니 조선왕조 입장에선 이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아주 그냥 제대로 된 반골이네. 그러니까 말안 듣는 놈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찰로 임명을 해놨던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왕릉 옆엔 절이 있고 절의 스님들이 무상으로 이제 뭔 일이 생겨 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거나 하면 또 이렇게 특담 세워주고 이런 역할들도 그랬던 그 절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절이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 주지 스님이 청담 스님이어가지고 그 박정희 때 가지고 있던 땅을 가져간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그래서 그 가져가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대요. 네. 우리 주지 스님 청담 스님이니까 동 이름을 청담동으로 해달라. 그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봉은사에서 반환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오. 오늘 한마디 했다. 했어. 마지막에 밥값했다. 드디어 바꿔했다. 야, 청담동이 그래 청담동이구나. 그래서 청담동이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땅값이 너무 뛰었으니까 그 청담 스님 맞나? 그 불교 개혁이 유명하신 그 스님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얕은 지식으로 네. 아니 뭐 경허, 청담, 성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지 모르겠고. 왠지 맞을 것 같네요. 청담스님이 2분이겠어요? 뭐 어쨌든 유명한 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긴 한데. 또 게시판에 우리 불자께서 그게 그분은 아니라며 그분이 아니고. 이제 글이 쭉 올라올 것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여튼 뭐 사실 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긴 했지만 가서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볼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이런 공간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왕릉이 갖고 있는 지세적 가치에서의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광의 값어치라든지 요걸 둘러싼 뭐 국정원이나 절 이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걸 기억해서 가면 가족들끼리 갔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즐거 애들은 그냥 편안하게 뛰어놀고 우리는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여기는 능력이구나. 왜냐면 이게 그렇게 어느 지역을 신성하게 설정하는 건 소도라고 그 옛날 사만에서부터 나오는 전통이니까 이거 안에 그 왕이 만든 제기 있죠. 무덤 안에 있는 부장품으로 제기를 보면 술잔이 있는데요. 술잔이 발이 3개예요. 3발인데 이거는 상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문명에서 나오는 술잔이나 제기가 다 발이 3개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넘어와서 정착이 돼서 이 3발이식의 술잔이 우리나라 조선왕조 때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몇 가지만 알면 애들 앞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선 이게 조선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고려에도 영향을 받았고 또 이렇게 중국 문화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 재밌게 하면서 뭐 국정원 얘기하면서 와이프한테 이제 알고 보니까 국정원 나쁜 놈들 이러면서 또 정치 얘기도 하고 돌담 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네. 자기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았어? 단박에 한국사를 보면 다 나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절하겠어. 너무 좋아. 단방향세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담방에서 이거 안 나오죠. 나와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안 나와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현재까지 나온 건 근대사 현대사 하니까 이제 문화재 얘기는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단박에 한국사를 보면 다 심용환 작가님 쓴 거잖아요. 그렇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 심용환 작가한테 들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또 이걸 왜 하고 싶었냐면 유홍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하시면서 어찌됐건 그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막 부시던 이런 거를 많이 복원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활동이 이어지지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냉정히 말하면 유홍준 선생님은 나의 문화유산, 그러니까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어떤 세계유산이라는 어떤 그 지구 가족이죠. 그런 가족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걸로 입장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역사 얘기 같은 건 재밌긴 하지만 이런 걸 우리를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유산이 아닐까 해서 저도 성실히 했는데 왕릉 힘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몇 가지 좀 기억해 놓고 아는 척을 하시면 굉장히 삶이 윤택해질 만한 단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리를 마지막에 해드리면 혼유석. 혼유석. 네, 혼유석에는 뭐 올리지 마시고 네. 네, 영혼들이 나와서 이 거하는 곳이니까 네. 뭐 그런 설명 좀 해주시고 설빙. 설빙은 이 시신을 얼음으로 감싸는 작업이니까 네. 요거를 얘기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면 하여튼 설빙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금천교와 홍살무는 이 속세와 신성한 구역을 구분하는 곳이니까 왕래에 만약 가셨다 그러면 그 이제 빨간 문을 보면서 요 구역부터는 굉장히 좀 신성하게 여기던 곳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좀 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왕릉과 국정원 그 관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능참봉. 능참봉이 옛날로 치면 쪽문이었다. 난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한량 김선생 아니고 한량 능참봉입니다.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설명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주변에 왕릉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가서 즐겨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한 시간 굉장히 또 이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또 높여주셨잖아요. 예, 교양의 수준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데이트도 하시고 가족 여행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봄나들이로 서울 시내 근처에 있는 릉을 가시면 딱 되겠습니다. 가셔서 저 방금 말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자 구경 잘한 다음에 앞에 있는 설빙 가가지고 팥빙수 먹으면서 설빙 얘기하고 그래서 금천교 얘기할 때는 컨셉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화 코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코코에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랑 같은 컨셉인 거다. 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능참봉이었습니다. 사기꾼들. 난 능참봉 너무 마음에 드네.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아이디를 쓸까? 김참봉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왕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올 텐데 요즘에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남북 관계 역사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요 주제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요. 네. 오늘 시간은 요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